레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주영팍님 안녕하세요. 일곱 시가 됐으니까 그냥 가볍게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좀 인원이 좀 더 오시면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영님 안녕하세요. 일곱 시 3분이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오늘 쉬는 날인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냐고 말씀하셔서 오늘 닫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 촬영은 책바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7시 3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문학과 예술 속의 술이라는 주제이고요. 저는 책바를 운영하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강연을 진행하게 된 경우는 이제 이진아 도서관이라고 서대문구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도서관인데 이진아 도서관에서 그런 이제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디오니소스에게 배우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책바에 이제 의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문학과 예술 속의 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1시간 반에서 많으면 2시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 참여가 자유로우니까 저도 이제 수시로 읽고 하니까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어색하고 소개하기 좀 그런데 저는 책바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바라는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책바에 대한 그런 책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글을 담은 밤에 일하고 낮이 쉽니다 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소설 마시는 시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설을 읽다가 등장하는 술들이 있잖아요. 그 술들에 대한 그런 뭔가 술에 대한 설명이나 책에 대한 설명을 결합시킨 책을 한 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탐구 생활과 애주가의 대모험이라는 책을 감사하게도 감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선 책바 손님도 계실 테고 이제 그냥 어떤 공간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바가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류학 개론이라고 이제 건축학 개론처럼 이제 거창하게 써놨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술을 이제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술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조금 더 좀 기본은 알고 이제 마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제 만든 컨텐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이제 문학과 예술 속의 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단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희님, 그리고 아맞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책바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책바는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요. 책과 술의 공감각을 구현하는 바, 그리고 심야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책바라는 공간이 그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하기에 좀 더 재밌게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책과 술의 공감각을 구현한다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책과 술의 그런 풍덩 빠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선님, 죄송합니다. 이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연님, 시은님, 죄송해요. 황시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책바는 이제 그런 책과 술의 공감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메뉴판을 이제 책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도 찍었고 그리고 제가 가져오기도 했는데 책바를 오시면 이 메뉴판이 좀 이제 책처럼 보인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펼쳐 보시면 저희가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목차 같은 것도 있고요. 목차에 맞게 넘기시면 그에 맞는 술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책바에 처음 오시면 그냥 그런 책과 술이 따로 있는 공간이 아니라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부터 이 공간에 흠뻑 빠지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메뉴를 만들었고요. 책바의 메뉴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승영님, 그리고 큐백님, 네, 반갑습니다. 책바의 메뉴판 첫 번째 메뉴는 이제 책 속의 그술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책 속의 그술이란 것은 책바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바를 만들기 전에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읽어보니까 그 안에 술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술을 발견하고 너무 마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뭐 1984라는 소설도 있고 인간 실격 그리고 여기 써놓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이 소설들을 알고 보니까 모두 마시고 싶은 그런 술, 칵테일, 위스키 이런 게 등장을 보고 이런 거를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책바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책바의 메뉴판에는 책 속의 그술이라는 메뉴가 가장 메인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예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개츠비이고요. 요즘 계절에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방으로 몰려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끌며 뭐라고 소란스럽게 입씨름을 벌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떠들어대는 와중에 속옷이 축축한 뱀처럼 다리를 휘감고 가끔 땀방울이 등줄기로 서늘하게 흘러내렸던 것만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욕실을 5개 빌려 냉수욕을 하자는 데이지의 제안은 마침내 민트 줄랩을 마실 만한 장소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했던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개츠비 무대가 정말 그 엄청 더운 여름일 때요. 그래서 그 개츠비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때 어떤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얼마나 덥냐면 진짜 속옷이 축축한 뱀처럼 다리를 감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덥다 보면 그 속옷까지 진짜 쫄딱 젖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리를 휘감고 가끔 땀방울이 등줄기로 서늘하게 그런 흘러내리는 그런, 이렇게 더운 여름일 때 데이지라는 인물이 민트 줄랩을 마시자는 제안을 한 거죠. 아, 그럼 민트 줄랩이 어떤 술이기에 이렇게 정말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께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떼님, 연진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민트 줄랩이란 칵테일의 모습이고요. 민트 줄랩은 일단 미국에서 탄생한 칵테일입니다. 그럼 위스키 베이스에다가 그리고 설탕 시럽을 넣고요. 거기다가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스피아 민트라고 해서 약간 그 알싸한 느낌을 내는 그 허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탁탁 쳐서 넣고요. 거기다가 얼음을 갈아서 위에다 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어줘요. 그러면 위스키랑 설탕 시럽이랑 스페민트가 더해진 이 액체가 섞이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얼음까지 더해지니까 너무나도 차가운 칵테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트를 살짝 탁 쳐주면 향이 풍성하게 나거든요. 그 민트를 위에다가 올려 넣어서 만든 게 민트 줄랩이란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더운 날 여러분께서 바에 가실 때 한번 주문하실 만한 그런 칵테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민트 줄랩은 이 왼쪽 보시면 말 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마가 정말 국민 스포츠 중 하나인데, 켄터키 더비라고 켄터키 지역에서 나는 그 유명한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켄터키 더비에서 사람들이 민트 줄랩을 공식 칵테일로 마시는데 정말 수백 잔 수천 잔을 마시는 그런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책 속의 구술 메뉴를 이제 모으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이제 속이 짬이 찼으니까 시그니처 칵테일을 만들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책을 읽거나 그런 어떤 책 속의 그 작가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 그런 칵테일을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손님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라는 그런 칵테일도 있고요. 달가 6펜스라는 칵테일도 있고 1984라는 칵테일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칵테일은 책 이름은 아니고 작가 이름인데 셰익스피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사실 보통 저는 칵테일을 만들 때 어떤 책을 읽고 그 느낌으로 이제 아까 술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어떤 술을 마시고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칵테일을 만들게 된 계기예요. 어떤 바에 갔다가 배 리큐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럼 나도 배를 사용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레시피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진이랑 배랑 라임이랑 섞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쉐이킹을 하게 됐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배라는 게 영어로 페어이고 쉐이킹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서 셰익스피어가 있어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하나의 시그니처 이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셰익스피어는 레시피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배 리큐와 다른 재료들을 넣은 뒤 쉐이킹해서 만듭니다. 상큼달콤한 배의 풍미에 로즈마리의 청량함이 더해진 칵테일입니다. 가르 만든 배의 성인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진보다는 로즈마리를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인퓨징을 시켜가지고 이제 드리고 있고요. 도수가 18도 정도이기 때문에 좀 술 적당히 드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주영님, 네, 시은님, 이선님, 설님, 감사합니다. 네,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좋네요. 제가 온라인 강연을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프라인만 해서 저는 열심히 소통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책 속의 그술과 독립출판 그 두 가지 메뉴를 보여드렸고요. 아, 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로즈마리가 올라가져 있고 쉐이킹해서 약간 뿌해졌죠. 그리고 저희 책바에 있는 셰익스피어 그 책이 맥베스가 있어가지고 함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책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책바는 이제 보통 바에 가시면 이제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를 권장하는 그런 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 책바는 반대로 스스로와의 대화를 권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바에서는 뭔가 단순히 그런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글쓰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같이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조용히 그런 이어폰을 끼고 올림픽을 보신 분도 있고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정말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책바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술이란 것이 그냥 마냥 우리의 정신을 해롭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건강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바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대화를 권장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레몬님, 네, 조용히 올림픽 볼 수 있나요? 네, 가끔가다 이제 몸을 이제 들썩이셔가지고 이때는 뭔가 중요한 순간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빌보드 차트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빌보드 차트는 제가 하나의 그런 가설을 던졌어요. 술이란 것이 뭔가 우리의 창작에 도움을 주는 매개체일 것이다 라는 가설인데요. 어, 작가들을 보면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글을 쓸 때 약간 술의 도움을 받았다.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술이란 것이 우리의 숨겨진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을 이제 발현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설을 던져서 만든 게 빌보드 차트고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단어로 주제를 던져요. 그러면 저희가 책바를 오고 가는 손님들이 이 빌보드 차트 앞에 가셔서 이런 그 단어를 보시고 그에 맞는 글을 쓰십니다. 약간 술을 마셨으니까 조금 더 그런 감수성이 그런 풍부해지셨겠죠? 그래서 그 글들을 다 이제 쓰시고요. 그럼 붙이겠죠? 이렇게 붙이시면 다른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마음에 들면 투표를 하세요. 이게 투표를 하시면 이제 제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여기서 이제 한 3등까지 뽑아서 순위를 정하고요. 이분들께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하고 이분들은 다음에 오시면 술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100일장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나영님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게 있어요. 60회 빌보드 차트고요. 안녕이라는 단어로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그런 안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손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살면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한 문장에 그런 많은 감정들이 응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안녕이란 단어가 정말 우리가 반갑게 만날 때 안녕도 있지만 누군가랑 헤어질 때 안녕도 있고 누군가의 안녕을 빈다 할 때 안녕도 있죠. 이분은 이분이 생각하는 안녕은 뭔가 그 만났을 때 그 안녕인데 이 안녕이 첫 안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의미의 안녕 뒤에 첫 번째 의미의 안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이 이때 당시 2등을 차지한 글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이건 좀 발랄한 안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녕? 네,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또 만나요. 라고 이제 귀엽게 쓰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을 마주칠 때 그냥 우리는 안녕이란 게 우연이 아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당신을 만나는 거다라는 그런 뭔가 발랄함을 이제 드러나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글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1등을 하셨어요. 아이디도 오둥이 너무 귀여우시죠? 어떤 손님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봄이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계절이 변할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서 봄으로 변할 때가 너무 그 감정이 그런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산이나 그런 자연 속에서 그런 얼었던 모든 것이 녹고 자연이 그 소생해서 푸릇푸릇함을 드러낼 때, 그리고 때로는 뭔가 이 푸릇푸릇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뭔가 그 조금은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 될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봄이 되면 그 봄이라는 그 주제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그 감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봄은 계절적인 의미도 있지만 seeing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이 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글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도망가야 할 것 같은 계절이 왔다. 덜컥 겁을 먹지만 이내 준비한다. 지난 겨울을 능욕하듯 살아주겠다고. 여기가 아닌 거기로 가겠다고. 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이분도 제가 기억하는 저희 단골 손님이신데 정말 항상 너무 글을 잘 쓰는 분이어가지고 아 이분이 한번 빌보드 차트를 쓰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딱 쓰셨고 1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게 잘 읽은 글이고 다른 분들도 너무 좋게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빌보드 차트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좀 빌보드 차트 글을 모으다 보니까 책과 문학상이란 걸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영님 반갑습니다. 책과 문학상이란 것은 이제 저희가 그런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그리고 뭔가 그런 봄마다 있는 신춘문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문학상도 있지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도전할 수 있는 문학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책과 문학상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크게 소설, 단편 소설과 에세이 두 가지 분야로 매년 여름마다 받고 있고요. 올해에도 최근에 이제 다 응모를 받았어요. 근데 책과 문학상은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는 자유인데 술은 그 문장 속에 무조건 술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런 술이 아니라 뭔가 좀 구체적인 명사로 쓰실 수 있도록 참이슬을 마셨다, 카스를 마셨다, 올드 패션들을 마셨다가 취했다, 뭐 이렇게 뭐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분들이 조금 더 몰입해서 이 글을 읽고 이 술을 마시고 싶도록 만드는 게 그 책방 문학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거 수상자들에게는 원하시는 그 가격대에 맞는 술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쇄제도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인쇄에 맞게 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에 맞는 술을 요청하시면 제가 큐레이션해서 그렇게 추천하고 그런 책방 문학상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 글들이 그냥 이제 증발되면 아쉽겠죠? 빌보드 차트랑 책방 문학상의 글들이.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술을 마시며 쓴 글이란 책이고요. 책바의 그런 1년 매년마다의 그런 기록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2020년 버전을 만들었고 올해도 이제 현재 책바 문학상 수상
그 응모작을 다 받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강연 준비하고 또 심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제가 또 이제 책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2021년 버전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지금도 책바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책바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책바 소개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류학 개론이라고 해서 네, 술의 기본기 익히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선님 글 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호점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는 뭐 계획은 모르겠네요. 항상 만들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항상. 네. 네. 주영님, 우와 디자인 예뻐요. 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색깔도 잘 뽑았고 예쁘죠? 네. 그리고 에떼님, 우와 감사합니다. 아마따님, 디자인이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략 개론, 술의 기본기 익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술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저는 구분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술에 대한 구분은 만드는 방법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술은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만드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발효이고요. 하나는 증류입니다. 사실 이 단어만 보면 뭐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술들 보면 다 아시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오늘 밤에도 마시고 어젯밤에도 마셨고 그저께도 마셨을 만한 술들입니다. 전 어제 네, 이 술을 조금 마셨어요. 네. 저는 원래 뭐 이 술들 다 좋아하지만 어제는 네, 이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왼쪽부터 막걸리 그리고 맥주, 와인, 사케인데요. 네, 혹시 뭐 좋아하시는 뭐 막걸리 있으시나요? 이 왼쪽은 그 해창 막걸리라고 해서 막걸리계의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그 막걸리입니다. 이 모델인지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해창 막걸리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거는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마셔봤는데 한번 좀 마셔보고 싶네요. 정말 막걸리에서도 이렇게 고품질의 그런 술이 등장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무적인 성과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걸리, 맥주, 와인, 사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술의 공통점은 발효주라는 것이죠. 네, 설명하다 보면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졸지 마시고요. 나가지 마시고요. 네, 발효주는 이런 술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 개발된 주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그런 개입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와인의 유래 같은 거 알고 계시나요? 와인의 유래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크게 그 두 가지가 검색이 되는데 첫 번째 유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래는 그 원숭이 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이 앞에 원숭이가 비틀거리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원숭이가 비틀거렸을까라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원숭이가 그런 땅에 떨어진 포도가 약간 이제 짓눌렸는데 그를 이제 먹고 있는데 거기서 취한 거죠. 이 포도가 효모를 만나서 이게 알코올이 됐고 어떻게 보면 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술들이 이런 발효주들이 뭔가 그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효주 같은 경우는 재료를 보시면 일단 당이 있어야 하고요. 당이란 것은 그런 곡류나 그런 과일 보면 포도나 그런 뭐 사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이 있잖아요. 이 당이 효모를 만나면 알코올이 변합니다. 이 효모란 것은 이제 이스트라고 하는데 과일 꽃 또는 나무 껍질 등에 그런 잘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 효모가 무기호흡,
벌써 좀 어렵죠. 근데 무기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산소가 필요 없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효모는 우리는 인간은 이제 유기호흡을 하는데 효모는 산소 없이도 호흡을 하고 이 무기호흡을 통해서 당과 만나면 알코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더해져서 술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더하면 발효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효주의 재료를 보시면 그런 곡주나 그런 과일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맥주, 사케, 막걸리는 그런 쌀이나 그 보리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과일주는 이제 그런 와인이나 시드르 같은 게 있는데 와인은 포도, 시드르는 그런 사과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에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발효주이고요. 근데 발효주는 이런 게 있어요. 도수가 20도가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인이 20도 넘는 거 없죠? 포트와인, 쉐리와인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브랜디를 넣기 때문에 도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맥주도 20도 넘는 게 없습니다. 사케, 막걸리 아마 다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어, 보통 어, 그 알코올 도수가 19도가 넘으면 그 알코올과의 그런 삼투압을 통해서 그 효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발효를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효주들은 그 도수가 높지 않고 다 20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실 때, 최초의 발효주는 최초의 술이다. 그리고 정말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도수가 낮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증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술 6가지가 있는데요. 증류주에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맞출 수 있다면 이미 애주가란 것이 증명되는데요. 혹시 6가지 술을 순서대로 한번 댓글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없으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부담 안 가지시고 편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무도 댓글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은 위스키고요. 네, 뉴원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장 왼쪽은 이제 위스키, 이거는 진이고요. 그리고 네, 레몬님 맞아요. 3번은 보드카, 4번은 화이트 럼이죠. 5번은 데킬라. 호세꿀레브라고 많이 이제 클럽 가셔서 이제 신나게 이제 춤추신 분들은 아실 만한 그런 브랜드고요. 가장 마지막은 아까 뉴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샴페인 닮았죠? 샴페인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브랜디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술이 증류주라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스키, 진, 보드카, 럼, 데킬라, 브랜디, 이 6가지 술이 더해졌고요. 네, 이 증류주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증류주는 간단합니다.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만든 술이에요. 그러니까 증류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제 네, 죄송해요. 지금 제가 뭔가 말했더니 그 실이라는 프로그램이 대답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네, 증류주라는 이제 네, 증류주는 이제 끓여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 발효주를 끓여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원리가 과학적이지만 간단합니다. 저도 문돌이지만 쉽게 이해를 했어요. 물과 알코올의 끓는 점 차이예요. 그래서 알코올의 끓는 점을 찾아보니까 78.4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을 때 끓이면 알코올만 먼저 날아가겠죠. 100도가 되기 전에.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놔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두고 다시 냉각을 시켜요. 그럼 이게 바로 증류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연속식 증류기라고 해서 조금 더 맑아진 그런 증류주가 되는 거고, 한 번 하면 그 원래 액체 풍미가 강한 그 단식 증류기로 해서 증류한 풍부한 그런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만든 게 증류주입니다. 네, 실이 눈치 좀 챙겨야지 진짜. 너무하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재료는 보리, 감자, 사탕수수, 아가베, 포도 등이 있는데 먼저 보리, 네,
보리를 증류시키면 위스키고요. 감자는 보드카, 사탕수수는 럼, 그리고 아가베가 데킬라고요. 포도가 브랜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맥주와 와인, 그리고 와인과 브랜디라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둘들은 사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주는 결국 보리로 만들었죠. 근데 이거를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풍미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와인과 브랜디가 있는데 와인도 포도로 만들었죠. 브랜디도 포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와인 그런 발효한 것을 증류시켜서 만든 게 브랜디인데 어원을 보시면 브랜디가 BRANDY잖아요. 근데 이걸 타고 올라가면 이 브랜디가 번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트라는 게 이제 그 태워진, 끓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디의 어원만 봐도 아, 와인을 끓여서 만든 술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알코올만 모으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가 자연스럽게 발효주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0도 이상인 것이 증류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어떤 술일까요? 아가베, 네, 레몬님 아가베 말씀하셨는데 아가베는 멕시코의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선인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멕시코에 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식물들이 솟아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용설란 아가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채취해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알로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영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원님 소주는 증류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소주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승영님 질문하셔서 꼬냑 말씀드릴게요. 이게 라이브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꼬냑은 브랜디의 종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브랜디라는 술이 있고 브랜디가 이제 만들어진 원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프랑스에 꼬냑이란 지방이 있어요. 꼬냑이란 지방에서 만들어진 거를 꼬냑이라고 하면 되고요. 또 아르마냑이라는 지역에서 탄생한 브랜디를 아르마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디의 하위 개념을 꼬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매품으로 샴페인이 있죠.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탈리아의 스푸만테가 있고, 그리고 뭐 독일의 젝토나 뭐 또 뭐 있죠? 스페인의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스파클링 와인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시 소주로 돌아서 소주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은 아니고 그냥 자주 마시는 희석식 소주가 있고 두 번째로 증류식 소주가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소주는 증류식 소주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소주죠.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로 그런 희석식 소주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소주하면 희석식 소주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먼저 증류식 소주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증류식 소주는 그런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그 청주를 밑술로 삼고요. 이 밑술을 그런 단식 증류기에다가 증류를 해서 만든 소주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원래 그런 재료를 한번 단식 증류해서 하면 그 재료의 풍미가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화요나 그런 기타 등등의 증류식 소주를 마시다 보면 정말 그 원재료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희석식 소주는 그 현대 그런 증류탑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대량의 그런 95도 가량의 주정을 이제 생산해 가지고 여기다가 물이랑 그런 기타 첨가물들을 더해서 만든 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증류식 소주보다는 뭔가 좀 인공적인 그런 풍미가 느껴지죠. 근데 저는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맛은 증류식 소주가 있는데
너무 가끔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꼭 뭔가 그런 녹색병을 마시고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희석식 소주의 그런 약간 그런 뭐 어떤 성분을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런 유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주 증류주 맞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화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화요는 왜 이름이 화요일까요? 라고 저도 이제 궁금해 찾아봤는데 그 아까 이제 유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라는 단어도 소자가 이 소가 태울 소자입니다. 소각하다 이럴 때 그 소자고 이 단어를 파지 나눠서 보면 불화자랑 요나라 요자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화의 화에 요나라 요의 더해 두 개가 더해져서 화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네이밍을 잘 지은 그런 술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너무 네 좋아하는 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희대의 난제인데요. 정말 애주가들이 많이 그런 고민하는 것입니다. 발효주랑 증류주 어떤 것이 더 숙취가 심할까요? 여기서 간단히 좀 경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는 혹시 어떤 술을 마시고 좀 더 취하시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막걸리 많이 마시면 숙취 심하신다는 분 많이 봤고요. 와인도 좀 저는 봤고요. 저는 저는 저도 막 이것저것 섞어 마시면 숙취가 심해요. 뭔가 1차로 소주 마시고 2차로 막 맥주 마시고 3차 막 마시잖아요. 그런 날 좀 숙취가 심하고 저는 하나만 마시면 좀 숙취가 덜한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뭐 대세가 발효주로 보이네요. 네, 이선님 저는 발효주요. 유원님 숙취는 발효주죠. 도레미파솔 리프님 발효주 막걸리. 레몬님, 하영님, 아영님, 민트브레드님, 기승전 기승전이 모두가 이제 발효주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취를 일으키는 요소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인체 화학적으로 독소로 작용하는 그 메틸 알코올이라고 해요. 저는 문돌이니까 왜 메틸 알코올이 그런 독소 작용한지까지는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액체 자체에 있는 그 불순물 그 두 가지 종류가 그런 숙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발효주에서 이제 뭔가를 끓이면 그 메틸 알코올들이 크게 사라진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그런 물 같은 걸 마실 때 끓여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뭔가 좀 이렇게 특히 이거 외국 여행 갈 때 그냥 물 마시면 탈이 나기도 하는데 끓여서 마시면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뭔가 증류주가 발효주에 없는 그런 메틸 알코올들이 좀 덜어진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오크통 같은 것에다가 숙성을 하면 불순물이 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학적으로 넓게 봤을 때 발효주보다는 증류주가 좀 숙취가 덜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증류주 중에서도 아까 위스키, 보드카, 데킬라, 럼 등등이 있는데 다 그 원재료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데킬라는 그런 아가베로 만들었잖아요. 아까 뭐 용설란 이런 걸 만든 건데 딱 봐도 아가베는 뭔가 그런 식물이죠. 여기서 바로 만든 거랑 이 용설란 이 데킬라를 한번 숙성시킨 그 데킬라랑 봤을 때 뭐가 더 숙취가 심했을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후자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깔끔한 술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위스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술들과 달리 위스키는 위스키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숙성을 3년 이상을 해야 돼요. 가뜩이나 보리를 끓여서 증류해서 만든 술인데 거기다가 3년 이상 숙성을 해야지 위스키란 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숙취가 가장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증류주가 발효주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와인을 보니까 취소를 해야겠네요. 네. 증류주가 대체로 해도 비싸죠. 위스키 한 병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과음을 하면 숙취가 있으니까 다들 이제 과음하지 않는, 네, 오늘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하루를 마무리하는 멘트를 했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혼성주와 칵테일인데, 지금까지 발효주랑 이제 증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혼성주 칵테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 술 5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술만 보더라도 이건 내가 뭐 잘 아는 술이지 라고 하실 거예요. 가장 왼쪽에 깔루아라고 해서 커피 리큐어가 있고요. 두 번째까지 알면 정말, 네, 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이 있나 10초만 기다려 볼게요. 두 번째 술 아시는 분? 네, 없네요. 두 번째 술은 이제 돌린이라는 브랜드의 드라이 버무스라고 합니다. 마티니의 재료로 들어간 술이고요. 세 번째는 디사론느라고 해서 살구씨로 만든 리큐어, 그리고 깜파리, 이거 쓴맛을 내는, 이탈리아에서 아페리티프라고 해서 식전주로 마시는 술이고요. 가장 오른쪽은 압생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술들이 그런 혼성주라고 해요. 혼성주는 영어로 리큐어라고 부릅니다. 증류주 또는 발효주에 향과 색, 그리고 그런 감미 등을 더한 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증류주랑 혼성주를 구분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당이 2% 이상이면 혼성주, 리큐어라고 부르고요. 2% 이하면 증류주라고 부릅니다. 즉, 달지 않으면 증류주, 달면 혼성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성주 중에서는 도수가 20도짜리인 것도 있고 40도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로 구분하기보다는 당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세 연금술사들은 증류주에 그런 약초나 그런 향초 같은 걸 넣어서 그런 생명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법이 리큐어의 그 시초라고 하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감기나 그런 체했을 때 리큐어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참 술을 마시는 어떻게 보면 핑계가 다양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리큐어란 단어가 딱 봐도 영어처럼 안 보이죠. 그 불어라고 하는데요. 이 리큐어의 단어의 어원이 리케파세르라고 하는데, 리케파세르가 라틴어로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술에다가 그런 약초, 그런 향초 같은 걸 녹였기 때문에 그런 리케파세르라는 단어에서 리큐어가 됐고요. 네, 지금까지 3가지 술을 했죠.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이 3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3단어만 봐도 이제 대충 어떤 술이고 어떤 술이 있겠거니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한 번 더 간단히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하자면, 발효주는 태초의 술이자 당과 효모로 만들어진 술이고요. 그리고 와인과 맥주, 사케, 막걸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도 이하로 낮은 도수. 네, 압생트, 뉴원님,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증류주. 증류주는 발효주를 끓인 술, 그리고 위스키, 보드카, 진, 데킬라, 럼 등이 있고요. 그리고 도수가 40도 이상입니다. 혼성주는 이런 발효주와 증류주에다가 향색, 감미를 더한 술이고요. 깔르와 베르무트 등이 있고 다양한 도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칵테일은 어떤 술일까요? 네, 칵테일은 쉽게 보면 혼합주, 믹스드 드링크, 이것저것 다 더한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것만 봐도 어떤 조합인지 아실 수 있겠죠. 증류주와 발효주를 더해도 칵테일입니다. 예를 들면 위스키랑 맥주를 더하면 아이리시 밤이라는 칵테일이고요. 쉽게 보면 그 소맥, 소주랑 맥주를 더해도 칵테일이겠죠. 소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증류주에다가 혼성주, 리큐어에다가 또 과일을 더하면 또 칵테일입니다. 예를 들면 증류주랑 혼성주 2개를 더하면 진과 드라이 베르무트를 더하면 마티니가 되고요. 또 과일까지 더하는 게 있는데 뭐 브랜디, 푸잉트로, 레몬 주스를 더하면 사이드카라는 칵테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류주랑 논알코올 음료를 더할 수 있죠. 보드카랑 토닉 워터를 더하면 보드카 토닉, 보드카 토닉, 진이랑 토닉을 더하면 진 토닉, 위스키에다가 소다수, 탄산수를 더하면 위스키 하이볼. 그리고 혼성주랑 논알코올 음료 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깔르와에다가 우유를 더하면 깔르와 밀크.
이 모든 것들이 다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승용님 말씀하셨는데, 네, 고량주, 네, 증류주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또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이거 설명할 동안 다른 분께서 네이버 지식사전 찾아보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량주 제가 갑자기 네, 중국술을 잘 안 마셔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로 네, 문학과 예술 속의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술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발을 만든 이유도 있고요. 실제로 술은 많은 작가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등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여준 하나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술가 술하면 이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떤 보시면 뭔가 고즈넉한 분위기의 도시로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서로의 호감이 있는 듯한 남녀가 이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배우들을 보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은 마리온 코티아르라는 프랑스 배우고요. 오른쪽은 오웬 윌슨이라는 미국 배우입니다. 네, 이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하셨네요. 하영님이랑 시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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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님 감사합니다. 네, 고량으로 만든 증류주. 네, 고량주. 맞습니다. 네. 네, 원래는 제가 이것만 보고도 모르실 것 같아서 다음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네, 잘 대답하셨네요. 네, 두 번째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보다 조금 더 유명하죠. 네, 주인공이 그런 어떤 강변을 걷고 있죠. 그래서 세느강을 걷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그림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좌상단을 보시면 뭔가 누군가의 그림에서 본 듯한 그런 화풍이 보일 겁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이것도 댓글이 네, 아직까지는 없네요. 네, 뭔가 네, 시은님, 네, 유원님, 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느껴지는 그런 붓터치죠. 네, 제가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이 영화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네, 미드나잇 인 파리는 우디 앨런 감독의 그런 영화고요. 84회 그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작이자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후보작이라고 해요. 미드나잇 파리는 유명한 감독과 배우가 만난 영화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서양 예술과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도록 그런 정말 재밌는 스토리를 담은 그런 영화예요.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소설가 지망생이에요. 근데 약혼녀랑 파리로 이제 왔는데 뭔가 파리로 왔는데 뭔가 삐그덕거려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 약간 토라져 가지고 어떤 새벽에 홀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걷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차가 딱 오더니 자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행의 묘미가 이런 계획된 일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우연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여행이잖아요. 아마 주인공도 그랬나 봐요. 마차를 타라고 하니까 탔죠.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이 마차가 타임슬립, 그러니까 시간을 돌이키면서 가는 마차였던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이거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미리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음소거를 한 15분, 20분 뒤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아 죄송해요. 이건 어쩔 수 없겠네요. 스포인 생각을 못했네요. 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주인공이 타임슬립을 가서 그런 1920년이나 1890년 같이 이런 시대를 거슬러 가는데, 이때 시대의 파리는 정말 문화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만나는 인물들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한번 이 영화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다들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보시죠. C'est ainsi, c'est ainsi, la nuit sous un ciel de feu. Loin d'ici, le monde s'échange joyeux. Dans les cœurs, l'amour c'est sa loi vainqueur. It's one of the finest establishments in Paris. They do a diamond whiskey sour. Bonsoir tout le monde. Un bouteille de bourbon, s'il vous plaît. Greetings and salutations. You'll forgive me, I've been mixing grain and grappa. Now, this is a writer, Gil. Yes, Gil. Gil Pender. Gil Pender. Hemingway, Hemingway? you like my book? Liked? I loved all your work. Yes, it was a good book because it was an honest book. And that's what war does to men. And there's nothing fine and noble about dying in the mud, unless you die gracefully. And then it's not only noble, but brave. Did you read my story? What did you think? There was some fine writing in it, but it was unfulfilled. I might have known you'd hate it. Darling, you're too sensitive. You like my story, but he hates me. Please, old sport, you make matters extremely difficult. I'm jumping. 네, 여기까지 영화를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시면 어느 커플이 한 남자를 데리고, 이 주인공을 데리고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술 2개를 이야기를 한 뒤 한 남자를 또 다른 남자에게 소개를 하죠. 근데 이 남자는 바로 정말 목소리 딱 하면서 해밍웨이라고 이제 막 소개를 하죠. 소설가 지망생이 해밍웨이를 만날 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뭔가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거죠. 마치 그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축구 지망생이 마치 옛날로 거슬러 가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해밍웨이고요. 제가 해밍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만 봐도 해밍웨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완전 주당이죠. 네, 해밍웨이는 일단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인물을 잘 섭외를 한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정말 대문호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퓰리처상과 그런 노벨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제목만 들어도 아는 노인과 바다, 그리고 무기와 자리거라와 같은 유명한 소설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장편 소설을 남기기도 했지만 단편 정말 소설을 잘 남긴 작가로도 유명해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해밍웨이와 술에 대해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책바이기도 하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는 문체 중에서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드보일드라고 하는데, 하드보일드가 원래 뜻은 계란이 완숙되었다, 딱딱하게 그런 다 익었다라는 뜻인데, 그런 언어적인 그런 문학적인 용어로는 비정한, 냉혹한 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문체라고요. 네, 지금도 갑자기 시리가 나타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하드보일드는 이렇게 감정을 배제한 그런 문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런 해밍웨이가 엄청난 선구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는 그런 그가 해밍웨이가 원래 신문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한 종전 기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사실 그걸 감정을 배제한 채 그 팩트만 나열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체가 배웠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기와 자리거라라는 소설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주인공이 그런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전쟁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고 이런 캐서린이라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 그런 소설인데, 이것도 스포가 돼서 정말 참 죄송하네요. 네, 캐서린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건 의도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하드보일드 문제인데, 결국은 정말 그 전쟁이라는 그 순간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얼마나 그 감정이 정말 증폭되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죽는 순간입니다. 근데 죽는 순간을 해밍웨이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좀 더 그게 느껴지는데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캐서린은 계속해서 출혈을 하는 모양이었다. 의사는 그것을 먹게 하지 못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캐서린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다. 캐서린은 줄곧 의식이 없었고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뭔가 정말 감정이 없고 정말 사실 많은 나이라는, 마치 처음 본 사람이 죽은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문체가 그런 해밍웨이의 특징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빙산 이론이 있습니다. 빙산이란 것이 실제로 저는 보지는 못했고 이제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드러나는 부분도 꽤 크지만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보면 보통 막 10분의 1이나 뭐 8분의 1 정도가 겉에 드러나고 그 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타닉과 같은 큰 배도 그런 이 빙산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제 침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어떤 뜻이냐면, 작가가 어떤 문장을 쓰는데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고 심층적으로 그런 독자들이 추측하고 상상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해밍웨이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나열하지 않는 작가예요. 어떤 글을 간결하게 쓴 다음에 작품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독자가 그 이후의 심층적인 의미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문체를 담은 그런 작가고요. 특히 해밍웨이의 그런 빙산 이론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단편 소설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깨끗하고 하얀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마 그 미음사랑 더 클래식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해밍웨이가 어떻게 빙산 이론을 구사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도시를 좋아하시나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 있는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미닝님, 스페인 가고 싶다고 하셨고, 비킴님, 뉴욕, 뉴원님, 호치민, 몬테비데오는 어딘지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 본 도시여가지고. 그리고 리스본, 스페인, 뉴욕, 헝가리, 타이페이. 정말 각양각지의 도시인데 진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다들 정말 편하게 여행을 떠나서 각자가 원하는 즐기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영님, 파리, 저도 파리 너무 다시 가고 싶고요. 저는 뉴욕을 너무 가고 싶은데요. 뉴욕은 몬테비데오는 우루과이에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을 단 한 번 갔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뉴욕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술들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아마존이 탄생하고 아마존이 득세해서 온라인 서점이 이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뉴욕의 밤을 빛내주는 몇몇 서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랜드 북스토어입니다. 혹시 여기 이 서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까 어떤 분께서 비킴님 아마 가보셨을 것 같네요. 스트랜드 북스토어는 1927년에 오픈한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점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소뿐만 아니라 큐레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면 정말 몇 시간이고 자신 있게 그런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큐레이션이 정말 재미있는데, 어떻게 재미있는지 이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죠. 보시면 이제
당신이 읽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쳤을 책이라고 했는데요. 제목 보시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네, 여기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허클베리 핀의 이름을 들어봤는데 안 읽어봤다 라는 신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요. 네, 저도 이제 안 읽었는데, 네, 가끔 이제 읽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네, 허클베리 핀 안 읽어봤어? 당연히 읽어봐야지. 마크 트웨인 몰라? 네, 이런 책입니다. 네, 하여튼 네, 다들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고요. 막 이렇게 막 재밌게 큐레이션하는 곳인데 구경하다가 이 책을 만났습니다. 네, To Have and Have Another라는 책인데, 아마도 이 책은 해밍웨이 단편 중에서 To Have and Have Not이라는 그런 단편에서 차용한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의 부제를 읽어보시면 해밍웨이 칵테일 컴퍼니라고 했는데, 그냥 해밍웨이가 얼마나 그 칵테일을 좋아하는지를 담긴 책이고요. 해밍웨이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술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해밍웨이의 책들만 모아서 이 책들에 등장한 술에 대한 레시피를 적고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이 내용들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당시 이때 뉴욕에 갔을 때 이 책을 읽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아마 책바에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구매를 했고요.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언젠가는 번역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밍웨이가 얼마나 이제 술을 좋아하는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액자입니다. 책과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거 진짜 또 올렸네, 이거 너무 또 봤네,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 건데요. 그래도 모르실 분이 있으실까봐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네, 해밍웨이 사인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모히또는 라 보데기타에서, 나의 다이큐리는 엘 플로리디타에서라는 이렇게 해밍웨이 글이 담겼는데요. 엘 플로리디타랑 라 보데기타는 바이고요. 해밍웨이가 이 글을 쓴 덕분에 소위 연금 복권을 탔어요. 이 도시에 간 사람들마다 이 칵테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바에 갑니다. 그래서 책 봐도 참 어떤 정말 유명한 노벨 문학상 탄 작가님이 책바에서 이거를 했으면 정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어쨌든 이 두 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멕시코가 있고요. 그리고 과테말라, 온두라스가 있고 그 위에 마이애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쿠바고요. 쿠바의 수도 아바나입니다. 아바나는 북서쪽에 있나 보네요. 해밍웨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서 7년간 기거를 하며 집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탄생했던 작품이 그를 그 노벨 문학상에 타게 만든 노인과 바다이고요. 저녁마다 엘 플로디타 같은 바에 가서 칵테일을 즐기면서 현지인들과 담소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바나에 가시면 해밍웨이 유품이나 그런 사진들을 이제 보실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언젠가 쿠바에 가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쿠바에는 정말 해밍웨이가 언급한 그 모히또랑 그 다이키리라는 술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술은 모두 같은 증류주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 아바나 클럽 보시면 아시겠지만 럼으로 만들었는데요. 럼이란 것은 사탕수수 부산물을 발효, 증류, 숙성을 시켜서 만든 증류주예요. 그래서 럼만 따로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특유의 달큰한 풍미가 나는 술입니다. 아마도 쿠바가 있는 그 카리브에서 그 사탕수수로 이제 플랜테이션, 그 대농장을 만들었을 텐데 그때 수많은 부산물들이 남았을 것이고 이걸 이제 술로 만들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쿠바는
바다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여기 누가 있겠어요? 네, 캐리비안의 해적이 있겠고, 그리고 이들을 잡는 그런 선원들, 해군들이 있겠죠. 그래서 럼은 뭔가 그런 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로 인식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고급스러운 술보다는 그 대중적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란 인식이 잡혔어요. 근데 이 해밍웨이가 이 쿠바의 자존심과 같은 그 럼으로 만든 칵테일을 좋아한다니까 쿠바 사람들이 얼마나 해밍웨이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해밍웨이는 이 중에서도 그런 모히또도 좋아했겠지만 다이키리라는 술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이키리라는 술의 재료가 그런 럼이랑 라임이랑 설탕, 시럽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게 레시피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해밍이 그 중에서도 알코올 도수는 높이고 당은 최대한 덜 넣어서 마셨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해밍웨이가 당뇨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을 이제 덜 먹기 위해서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워낙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바텐더가 그래 너 시그니처해서 이름 지어줄게 해서 만든 게 파파 도블레라는 다이키리의 변형 칵테일도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에 가셔서 파파 도블레라고 주문하시면 아마 바텐더가 약간 놀라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술을 잘 마시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이키리에서 조금 더 도수가 높고 덜 단 게 파파 도블레라는 칵테일입니다. 두 번째로 해밍웨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 미드나잇 파리를 보시면 어떤 술을 들고 있죠? 보셔도 딱 이거는 와인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는데 해밍웨이는 와인 중에서도 이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우상단을 보시면 샤또 마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리미어 그랑 크리 클라스라고 적혀 있죠. 샤또 마고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마시고 싶어하는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유명한 와인이에요. 5대 샤또라고 있는데 정말 보르도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에서도 가장 그 유명한 와인 5개 중에서도 거의 가장 맛있는 와인으로 뽑히는 와인이고요. 해밍웨이는 이 샤또 마고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성은 이 아름다운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해밍웨이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마고 해밍웨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마고 해밍웨이라고 불렀잖아요. 바로 해밍웨이가 자신의 손녀를 술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만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마고 해밍웨이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외모답게 영화 배우로 활약을 했다가 정말 슬프게도 해밍웨이처럼 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이걸 통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인물은 아까 누가 또 댓글을 다셨는데 영상을 보셨으면 아까 이제 해밍웨이를 소개시킨 이 커플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레몬님 이슬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이 두 커플은 이런 문학 역사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와 젤다 피츠제럴드 이 두 커플이고요. 이 피츠제럴드는 이 작품을 남긴 작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위대한 개츠비예요. 위대한 개츠비도 마치 허클베리 핀의 모험처럼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봤지 않았을 소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장면은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말 모든 세상을 가진 듯한 표정으로 너 한번 샴페인 마셔볼래? 라는 표정을 지은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위대한 개츠비는 영화도 재밌고 소설도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코피츠 제럴드와 해밍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밍웨이는 자신이 20대였던 시절에 파리에 머물렀어요. 그때 그는 정말 끼니를 거를 정도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글쓰기에 대한 열망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무버벌 피스트라고 하는데 한글로 해석하자면 움직이는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한글 책으로는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해서 지어졌어요. 저는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파리는 날마다 축제, 이 무버벌 피스트라는 책이 원래도 인기 있었지만 2015년도에 엄청난 인기를 거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2015년도에 IS라는 그 테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파리를 이제 테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탄에 잠겨 있는데 이때 파리 시민들이 이 책을 막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SNS에 인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파리는 여전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즐기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파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해밍웨이랑 그런 피츠제럴드의 일화가 담겨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은님, 당연히 맞춰주셨고요. 네, 큐백님인가 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해밍웨이랑 피츠제럴드는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나이도 비슷했고요. 한번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네 부인이 왜 지금 자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밤이니 아내와 통화하고 싶은 걸세.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않나. 물론 결혼 후 처음 떨어져 자는 밤이 부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전날 밤에 그와 젤다가 어떻게 함께 잠을 잘 수 있었을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논쟁할 문제가 아니었다. 스콧은 위스키 사워를 단번에 들이켜고는 한 잔을 더 주문해 달라고 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따로 떠났는데 정말 이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약속 잡기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엇갈린 끝에 기어코 만난 거예요. 근데 피츠제럴드는 하룻밤도 젤다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는데 정말 해밍이랑 둘이 처음 여행 떠날 정도로 둘이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근데 이때 위스키 사워를 마십니다. 근데 아까 좀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이제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 위스키 사워랑 술이 이 책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화를 통해서 등장하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La nuit sous un ciel de feu, loin d'ici, le monde s'échange joyeux. Dans les cœurs, l'amour c'est sa loi vainqueur. It's one of the finest establishments in Paris. They do a diamond whiskey sour. 네, 들어오자마자 스콧이 그런 주인공한테 여기는 파리 명소고 위스키 사워가 끝내주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디 앨런이 정말 제 생각엔 파리는 날마다 축제를 읽고 정말 철저하게 고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사워라는 칵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위스키 사워라는 칵테일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칵테일인데 사람들이 주문할 때 가장 많이 잘못 발음하는 그런 칵테일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읽으시냐면요, 위스키 샤워라고 읽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매품으로 미도리 샤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샤워가 아니라 사워인데요, 사워라는 칵테일 종류가 있습니다. 사워라는 칵테일 종류는 위스키 종류 같은 술에다가 레몬이랑 설탕 시럽을 넣어서 이렇게 쉐이킹 같은 걸 통해서 만든 그런 칵테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레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워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위스키 사워가 있습니다. 왼쪽에 위스키 사워가 있고요, 오른쪽에 위스키 사워가 있죠.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 일단은 왼쪽은 뭔가 하얀색 거품이 없고 얼음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조금 더 그런 오리지널 태초의 위스키 사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피츠제럴드도 위스키 사워를 마셨을 때 왼쪽처럼 마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파리는 날마다 축제를 읽어보면 위스키 사워에다가 그런 셀처 같은 물이나 페레이 같은 탄산수를 넣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위스키 사워를 가볍게 마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근데 위스키 사워를 조금 더 오른쪽의 방법으로 많이 마십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의 재료에다가 위스키, 레몬, 설탕 시럽에다가 계란, 흰자만 따로 넣어서 쉐이킹을 이렇게 격렬하게 하다 보면 흰자가 이렇게 오른쪽에 부드럽게 이렇게 포밍이 되는데요. 위스키 사워가 좀 약간 신맛과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딱 한 모금 먹었을 때 좀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책바에서도 위스키 사워를 주문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바에 가셔도 한번 드셔보시면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좀 소위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칵테일이었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 하나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해밍웨이랑 피츠제럴드는 둘 다 완전 애주가 주당인데 정말 과연 이들은 글을 쓰면서 술을 마셨을까? 라고 저는 궁금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데일리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2013년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됐고요. 여기 부 제목을 보시면 How Artists Works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아티스트, 그런 예술가나 소설가, 그런 철학자,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리추얼을 거쳐서 창작을 했는지를 아카이빙 형식으로 담은 책이에요. 최근에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역시 피츠제럴드랑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둘 중에 한 명은 글을 쓸 때 술을 좀 마셨다는 게 있고요. 한 명은 없어요. 여기서 한번 또 짤막하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누가 글을 쓰면서 술을 마셨을까요? 한번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뉴언님 감사합니다. 댓글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해밍웨이 한 표가 있고요. 네, 챗 블루님도 해밍웨이. 보니까 뭔가 해밍웨이에 대한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영님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네, 레몬 도레미파 솔리프님. 네, 네 해밍웨이가 좀 더 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보면 네, 피츠제럴드가 술과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츠제럴드는 알코올이 그런 창의적인 프로세스의 필수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 진을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거를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밤은 부드러워라는 또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쓸 때는 이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은 정말 맨정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피츠제럴드는 보통 작가마다 글을 쓰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는 한 오후 3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글을 쓰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정말 전형적인 배짱이 같은 형식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밤에 또 얼마나 또 술을 많이 마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 글을 썼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고요. 반면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동트는 그러니까 가장 첫 해가 뜨는 시간에 일어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뭔가 처음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좀 아침 늦게까지 쓰는 시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리추얼을 얼마나 유지를 했냐면 해밍웨이도 정말 술을 좋아했잖아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항상 그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여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술을 둘 다 좋아하는 작가이지만 한 작가는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정말 그 또렷한 정신, 술을 멀리하고자 했고 한 작가는 좀 더 술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버리지 못했던 그런 기록이 남겨 있어서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집중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바에서 가장 책이 잘 읽히고 글 같은 것도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좀 이게 없는 그 평일에 좀 한가한 시간대 뭔가 일하거나 책 같은 거 읽을 때 정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자만의 좀 그 집중하는 시간대에 뭔가 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두 작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술가, 화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인물 누구일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 안 보신 분은 누구일까라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배우는 에드리언 브로디라고 유명한 배우죠.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실물 사진 찾아보니까 콧수염에다가 왁스를 잔뜩 발랐네요. 이거는 무슨 진짜 뭐 강풍이 불어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완벽한 왁스고요. 네, 네, 시은님, 네, 달리 맞습니다.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명이 떠올라요. 한 명은 왼쪽 화가고 한 명은 오른쪽 화가죠. 왼쪽 화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네, 왼쪽 화가는 샤갈이에요. 샤갈과 달리가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저는 두 사람의 작품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공통점은 몽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꿈속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왠지 이 꿈속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것 같고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으면 샤갈이고요. 아, 빨리 이 꿈 깨어나고 싶다. 약간 뭔가 진짜 이 가위에서 눌린 것을 탈출하고 싶다 싶으면 달리라고 저는 보통 이제 기준을 내립니다. 왼쪽 그림만 봐도 뭔가 이거는 이제 샤갈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아름다운 느낌이 있고 달리 같은 경우는 석류가 잉어를 뱉고 잉어 입에서 뭔가 호랑이가 튀어나온 엄청나게 그런 좀 특이한 전위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이 작품 많이 보셨죠? 흐물거리는 이 시계 많이 기억이 나실 텐데 이 기억의 연속성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흐물거리는 시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죠.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달리가 그런 이제 친구들과 극장에 가기로 이제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오늘 너무 그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냥 약속 시간에 못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때 두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딱 이제 집에서 불 끄기 전에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시계가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두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 뭐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달리는 그래도 예술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 자신들이 그런 극장에서 봤던 작품을 잊을 정도로 정말 감탄을 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달리의 그런 예술가 정신을 저도 정말 멋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달리는 이런 멋있는 대단한 작품 말고도 이런 걸 만들기도 했어요. 다들 어렸을 때 입에 좀 열심히 물었을 추파춥스 아시죠? 추파춥스의 로고를 달리가 만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달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드렸자면 이제는 좀 뭔가 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sieur, c'est dommage. C'est dommage. We met earlier tonight. At the party. Dali. See? Yes, Dali. I remember. Dali. Yeah? Une bouteille de vin rouge. Thank you. Yeah. Sans. Un autre verre pour monsieur, s'il vous plaît. Love. The language. The French. The waiters. No. You like the shape of the rhinoceros? The
rhinoceros? I haven't really thought about it. I paint the rhinoceros. I paint you. See, those sad eyes and big lips melting over the hot sand with one tear. Yes, and in your tear, another face. The Christ face. Yes, and the rhinoceros. Yeah, I mean, I probably do look sick. 네. 달리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억난 게 처음 달리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가끔 자기 전에 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는 정말 자기를 인상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달리가 이제 주인공 보자마자 와서 앉아 너 술 한 잔해 하면서 이제 와인을 주문을 하죠. 보시면 이 와인이 보이는데 이 와인이 어마어마한 와인입니다. 위에 이게 적혀 있는데 샤또 오브리옹이라는 와인이고요. 아까 샤또 마고 설명했을 때 5대 샤또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5대 샤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샤또 오브리옹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1855년도에 파리에서 그 만국박람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프랑스를 알리는 정말 대표 산지들을 대표 그런 특산물들을 좀 알려라 해서 와인을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 와인 중에서도 보르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르도 중에서도 메독이라는 지역이 정말 맛있는 와인을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한데 그 메독 지역을 대표로 하는 한 60개 샤또에서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출품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선정되었던 와인이 바로 샤또 오브리옹입니다. 그래서 5대 샤또 맵을 보시면 우상단을 보시면 위에 이제 샤또 라피트 로실드랑 무통 로실드, 라뚜르 그리고 마고 같은 게 있는데 모두 다 비슷한 동네 있잖아요. 오브리옹만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이고 훌륭한 그리고 비싼 저도 언젠가 마시고 싶은 그런 와인인데요. 이런 비싼 와인을 그냥 가볍게 달리는 주문을 하고 한 잔 마시라고 이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역사 약간의 왜곡이 있긴 하지만 찾아보니까 예술가들은 보통 진짜 굶주리면서 작품을 그렸는데 정말 생전에 성공하면서 이제 작품을 남긴 작가들 몇 명 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피카소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달리는 정말 생전에 정말 죽기 전까지 돈을 많이 벌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또 오브리옹, 네, 저도 너무 마시고 싶은 술을 마시길래 한번 잠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얼굴만 봐도 그냥 누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흐랑 더불어서 예술가 하면 가장 유명한 그런 작가 중 한 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바로 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이제 소위 입체파로 알려져 있지만 어릴 적부터 정말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보시면 네, 11살 때 이런 소묘를 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15세 시절에는 이런 유화를 그렸는데 저는 이 작품 보고 진짜 어디 뭐 이탈리아 그런 뭐 바티칸이나 그런 피렌체에서 마치 그런 르네상스 이전이나 르네상스 시절의 그런 화가들이 그렸을 법한 그런 작품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그림 천재, 미술 천재 이런 시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카소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두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작품이고요.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고 미술사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보시면 그 원시주의적인 요소도 담겨 있는데 왼쪽에 그런 여성을 보시면 그런 뭔가 좀 이집트의 분위기가 나고요. 오른쪽은 뭔가 그런 아프리카의 토착에 있는 인물들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마 갔을 때 이 작품을 실제로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한번 나중에 꼭 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체주의파의 좀 최초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오른쪽 보면
뭔가 정말 그 입체주의가 강조된 작품이죠. 이거는 아비뇽의 그런 처녀들로부터 30년 이후에 그린 위핑 우먼, 우는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품 보면 일단은 눈을 보시면 뭔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입과 코는 측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뭔가 일그러지듯이 보이지만 뭔가 정말 펑펑 울고 있는 듯한 그 여성의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좀 나름 그 슬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정말 유명한 바람둥이였어요. 정말 수없이 결혼했고 그 와중에 바람피고 수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정말 그런 정말 예술가적인 기질이 가득한 삶을 보냈는데요. 피카소가 어느 날 파리에 어떤 그런 단골인 카페에 갔는데 피카소 옆자리에 어떤 여성이 앉은 거예요. 젊은 여성이. 이때 피카소가 50살이었고 옆에 딱 여성이 앉았는데 20대 여성이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을 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게임을 했을 거예요. 손 이렇게 올려놓고 약간 그 연필 같은 걸로 딱 손가락 피해서 찍는 그런 게임 아시죠? 근데 이 여성이 그런 걸 칼로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정말 이게 성공하면 다행인데 조금을 스치면 얼마나 아프고 피가 나왔겠어요. 근데 피카소가 이렇게 흘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피가 나는 장면을 보고 장갑에 물드는 장면을 보고 이 여성이 어쨌든 자신을 스스로 학대를 하고 피가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피카소는 되게 뭔가 에로틱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카소가 접근을 했고요. 워낙 그런 대화가이기 때문에 또 여성은 또 이 같이 이제 피카소랑 만나게 됐는데 그가 바로 도라라는 피카소의 5번째 여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피카소는 결혼까지 해서 부인이 있었고 부인 외에도 그런 정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실을 알고 도라는 얼마나 정말 슬펐겠어요. 그래서 피카소랑 이제 만나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계속 항상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피카소는 정말 그 도라를 이제 달래주지 않을 만족, 달래주었겠죠. 달래주었겠지만 그 와중에 또 이 도라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위핑 우먼입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좀 슬픈 그런 사연이 담긴 그런 작품이어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피카소의 그런 보시면 이렇게 화풍이 다양하죠. 처음에는 정말 일반 화가적인 그런 실력이 뛰어난 작품을 보이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자신만의 그런 지평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술 이야기를 해야죠. 네, 피카소가 등장하는데 피카소는 사실 영상으로 소개하기에는 너무 짤막하게 등장해서 이렇게 컷으로만 보여드릴게요. 피카소도 뭔가 들고 있습니다. 어떤 술일까요? 저는 어쨌든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최대한 알아내려고 본능적으로 이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추측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이 잔을 들었을 때 잔이 손 안에 담길 만한 크기하고 밑에 조그만 스템이 보이죠. 그리고 피카소의 그 작품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 하나의 술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술일까요? 혹시라도 댓글이 있을지 네, 없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술은 바로 압생트입니다. 압생트 아까 이제 누가 말씀하셨죠. 압생트 많이 들어보셨죠. 압생트의 재료는 쑥이나 그런 아니스, 회향 같은 그런 약초 같은 게 있고요. 그런 허브 약초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시면 그런 정말 뭔가 고수향 같은 치약 같은 그런 향을 느낄 수 있고요. 책바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이들 드십니다. 피카소가 살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정말 모든 예술가들이 압생트에 빠져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압생트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압생트의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녹색이죠. 그래서 압생트는 원래는 이렇게 투명한 연두색인데 물을 섞으면 루시 현상이라는 화학 작용을 통해서 뿌얘집니다. 근데 두 색깔 모두 이제 그린 색깔을 이제 녹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가장 많이 마실 때가 오후 5시였는데 이때를 일컬어서 그린 아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생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압생트라고 추측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잔 밑부분이 비슷하죠. 스템도 있고요. 이런 점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모두 피카소가 남긴 작품이에요. 그리고 재밌게도 1901년도에 다 남긴 작품입니다. 이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압생트에 빠진 시기이기도 했고 동시에 피카소 역시 압생트를 열심히 마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압생트를 마시는 인물들의 구도가 다 비슷해요. 정말 뭔가 좀 머리가 길고요. 그리고 이렇게 턱을 개고 있습니다. 턱을 개고 있고 뭔가 정말 상념에 빠진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때 사람들이 정말 압생트란 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가짐에서 마셨는지 그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으로는 피카소는 압생트를 이렇게만 남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화상을 그릴 때도 압생트를 그렸고요. 이 모습이 압생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작품은 뭔가 이제 추상주의적인 표현이 돋보이는데 이것도 압생트란 작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피카소가 사실 그런 조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해서 유명해요. 근데 오른쪽도 이제 글래스 오브 압생트라는 작품으로 보시면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 중 하나가 그런 설탕을 올려놔서 마시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 우디 앨런 감독은 이 피카소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압생트 같은 술을 건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나잇 파리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로트렉 같은 경우도 있고 고갱 그리고 뭐 콜포터 같은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그런 이 시대의 서양 예술 문화를 좋아하시고 또 뭔가 술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략 1시간 한 40분 정도 동안 책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미드나잇 파리를 통해서 그 작가와 예술가들이 어떻게 창작을 했고 그리고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정도까지 했는데 혹시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깐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선님 감사합니다. 레몬님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발음이 좀 꼬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따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은님도 감사하고요. 네, 뉴언님, 챗 블루님, 챗 베이커 좋아하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마 2주 뒤에는 그땐 정말 그 문학 속의 술에 대해서 아마 이때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똑같은 시간에 아마 시간을 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쓴 소설 마시는 시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책바에 오신 분들은 또 반갑게 뵙고 책바에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조만간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